자,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딱 50일 앞두고 민주당의 내홍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한국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자, 컷오프가 발표가 됐어요. 이번 주부터 지금 쭉 전달이 됐습니다. 아마 컷오프 대상자들 하위 20%는 통보를 받았을 겁니다. 여기에 첫 탈당한 의원이 나왔습니다. 현역 하위 20% 컷오프 대상자들에게 누가 포함이 됐는지는 알려졌을 텐데, 자, 저희 TV조선이 이 명단을 확보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하위 20% 명단 31명 가운데 비명계로 분류되는 의원은 모두 28명입니다. 전체 90% 수준인데요. 문재인 정부 때 당 지도부와 장관을 했던 친문 핵심 의원 2명을 비롯해 친이낙연계였다 이재명 지도부에서 당직을 맡은 인사도 포함됐습니다. 자, 31명인데 이 중에 28명이 비명계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컷오프에 해당하는 하위 10% 10명은 전원 비명계입니다. 반면에 이른바 찐명으로 불리는 친명 핵심 의원은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어호. 자, 그렇다면 컷오프 가능성이 높은 인사들 누굽니까? 모두 10명 정도인데요. 지난 정부에서 원내대표를 지냈던 수도권 4선 의원과 전직 국회 부의장, 수도권 초선 의원 등입니다. 경선 점수에서 20%가 깎이는 하위 10에서 20% 구간엔 김영주 의원과 수도권 5선 의원, 친문계 핵심 의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의원 등 14명이 포함됐습니다. 불출마를 선언한 인재근, 김홍걸, 최종윤 의원과 탈당한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의원 등 7명을 포함해 모두 31명이 하위평가 20%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1차로 하위평가 의원 10여 명에게 평가 결과를 통보한 데 이어 나머지 의원들에게도 오는 22일쯤 추가로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10여 명이 지금 통보를 받았고 아직 남아 있다는 거네요. 자, 현역 하위 20% 가운데 31명이래요. 그중에 28명, 거의 뭐 90%가 비명계. 이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혹시나가 역시나라는 뭐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 자체가 정량평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긴 합니다만 여기에 또 상당한 또 정성평가도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정성평가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주관적인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인데 바로 그 때문에 김영주 부의장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점수를 공개하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당하는 이 비명계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일종의 뭐랄까 이재명 대표의 주류교체, 당의 주류교체를 위한 희생양처럼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 제거되는 그러한 심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우려했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만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의 용단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는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업찬마속의 심정으로 이 주류의 헌신, 희생을 통해야만 용광로 같은 그러니까 지금 통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 지금 드러나는 이번 지금 하위 컷오프 지금 하위 현역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본다고 한다면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당내 분란의 가장 큰 내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좀 현명하지 못하다, 영리하지 못하다는 부분이 뭐냐면 이 지금 국민의힘도 컷오프를 해요. 국민의힘도 하위 10%에 들어가는 7명은 바로 지금 컷오프 하고 나머지 또 지금 하위 30%까지는 또 감점을 합니다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현역에 대한 페널티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지 않은 채 바로 경선에 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먼저 가르쳐주고 경선을 붙이려고 하면 반발 시점이 빨라지죠. 빨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 상당히 영리하게 그러니까 지금 경선에 들어가는 의원들이 현역들이 나는 감점 대상자가 아니어야 할 거라고 하고 들어가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 미리 가르쳐줘 버리면 이거는 정말 나가라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이게 전술적 차이이긴 하지만 저는 조금 민주당이 현명하지 못한 그런 공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잠깐만요. 요건 조금 더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이 하위 20% 안에 들었다고 통보받은 사람 중에 박용진 의원도 있답니다. 지난번에 오하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었어요. 옆에서. 대선 후보로도 나왔었고 하위 10%래요. 특히 게다가 박용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었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뭐 측근이라고까지 분류될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사람이 지금 여기 또 공천 신청하면서 박용진 의원과 대립각을 지금 세우고 있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하위 10% 통보받다. 아니 하위 10%가 되면 뭐 말씀하신 김에 그럼 이거 출마를 못 하는 거예요? 아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저런 식으로 되면 지금 그 경선 갈 때 이제 감점이 상당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상대가 만약에 신인이라 그러면 신인 가산점까지 상대는 갖게 될 경우에는 이게 30% 정도. 그렇죠. 그렇게 되면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가 상당히 경선 과정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만약에 경선에 일단 참여해서 탈락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출마를 못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박용진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데 이 지금 뭐 제가 뭐 박용진 의원을 뭐 옹호하고 그런 뜻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많은 국민들이 박용진 의원 하면 상당히 의정 활동을 성실히 하는 의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유치원 3법의 문제라든지 삼성의 그 지금 재벌로서의 그런 기업 독점력에 대한 이 사회적 폐해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을 앞장섰던 의원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민주당의 지향점하고 상당히 지금 이거 부합하는 대표적인 의원인데 만약에 이 의원을 하위 10%라고 평가를 했다? 그거는 정량평가가 아니라 정성평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박용진 의원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 아니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의원에 비교해도 박용진 의원은 민주당에서 하위 10% 그러니까 10명으로 나누면 10명 중에 꼴찌 수준이다. 의정 활동이나 이런 게 지금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다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이제 당연히 예상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전략은요. 내일 민주당이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명의 친명을 심으리라. 이게 사과나무 전략입니다. 최병천 민주당 부원장이 한 말이에요. 최병천. 내일 민주당이 망하더라도 오늘 한 명의 친명을 심겠다. 이런 전략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 경쟁자 다 제거했잖아요. 옛날에 고양시장 최성 전부 제거했지 않습니까? 박용진 의원족의 경쟁자예요. 그다음에 임종석 실장도 경쟁자예요. 미리 싹을 밟아버리자. 이게 전략 아닙니까? 저는 원래부터 제가 하위 20% 할 때 수박의 당도에 따라서 할 거다. 수박이 3-4개면 하위 10%, 수박 한두 개면 뭐 20% 이런 식으로 딱 제 예상대로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박용진 의원은 민주당이 사당화됐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을 떠나진 않겠다. 어제 김명주 의원 같은 경우는 김명주 의원과 국회 부의장을 지냈었는데요. 김명주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거든요. 바로 받자마자. 그런데 박용진 의원은 남겠다. 과하지욕을 견디겠다. 지금 화가 나고 지금 그렇지만 민주당을 떠나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정봉주 의원 전 의원이 지금 생각이 나요. 지난번에 정봉주 전 의원과 지금 뭐 갑자기 들어온 소식이라 아주 화면 준비됐네요. 자, 정봉주 전 의원이 바로 이 지역에 공천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둘이 심사까지 같이 받았거든요. 이런데 박용진 의원이 나오면서 뭐 그동안 정봉주 전 의원의 그동안 이제 성비위 문제, 물론 대법원에서 성비위 자체는 무죄를 받았습니다만 이 언론 보도와 관련된 거는 또 이제 유죄가 나오고 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봉주 전 의원은 지금 친명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말이죠. 이제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박용진 의원이 무슨 비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죄라면 말이죠. 비명계로서 당내에서 쓴소리 많이 했다라는 그런 죄밖에 없어요.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박용진 의원하고 뭐 과거에 몇 번 만났습니다만 아무런 사적 인연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박용진 의원을 하위 10%에 포함시키냐고요. 그게 일반 정서에 보편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친윤이나 친명의 혜택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100% 이걸 정량평가를 하냐고요. 사람을 고르는 건데 뭐 입시해가지고 점수를 시험 보는 것도 아니니까 그건 알겠는데 적당히 해야죠. 적당히. 김영주 의원 이런 식으로 하고 박용진은 아는 건 잘 몰라요. 유권자들이. 근데 박용진 의원은 꽤 알려진 의원이거든요. 그렇죠. 대선 출마도 이제 하려 했던 것이고
근데 이런 사람들 아주 상식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요. 이재명 대표의 정치와 앞날은 보장하기 어려워요. 사법 리스크 이런 게 아니더라도 말이죠. 완전히 친명으로 그냥 가겠다. 아까 소정욱 변호사죠. 지금 하도 요새 의원 뭐가 헷갈려가지고 소 변호사가 말 좀 뭐 거치게 하면 없지 않습니다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이제 친명으로 가자. 욕먹는 건 잠시고 그냥 일단 자신의 세력으로 포진시켜서 대선 때 대선 경선이 또 있잖아요. 예. 또 그런 걸 의식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거 민주당이 이렇게 되면요. 지는 길을 점점 접어드는 거예요. 예. 지난 연말만 해도 국민의힘이 100석도 못 얻을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바뀌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거에서 기인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박용진 의원은 현재 과하지옥을 견디겠다라고 하면서 당을 떠나지는 않겠다. 그러면서 오늘 재심을 청구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보를 받았지만 재심 청구의 기회가 있으니까 재심을 오늘 당에 신청을 해서 반드시 살아남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용진을 버리고 정봉주를 선택. 물론 정봉주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는 건 아니에요, 아직. 그런 흐름으로 간다. 과연 이게 민주당에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이런 흐름이 과연 이게 민주당에 도움이 될지. 저는 민주당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내홍이 내전으로 지금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박용진 의원은 지금 뭐 가지옥을 견디내겠다고 하면서 탈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만 오늘 지금 상당수 통보받은 대상자들은 아마 탈당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2016년 당시 그때 당시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당시에 비주류였던 안철수 그하고 동교동계가 집단 탈당을 하면서 사실상 분당이 됐잖아요. 그러한 사태도 저는 뭐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앞서 선욱 변호사님 말씀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지금 내일 뭐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당을 내당으로 만들겠다는 그 의지가 강하다고 하는데 만약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하고 난 뒤에 이재명 대표의 내일이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총선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압승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1당이 될 경우에 아마 제가 생각해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 입지는 말 그대로 지금 사상 누각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생각을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뭐 내일 무슨 나무를 심겠다는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하거나 친명계 핵심이 직접 한 얘기는 아니라는 점도 말씀은 드리죠. 자, 비명계 의원들을 겨냥한 지금 이 공천 하위 10%, 20% 통보도 통보지만 그 전에 여론조사를 하고 있었다. 이걸 근거로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여론조사 누가 했는데요? 물어보면 글쎄 누가 했더라? 그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조사 결과가 안 좋아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3면입니다. 자, 비명을 뺀 여론조사 그리고 공천 잡음. 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물러가라. 이재명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아예 이제 대놓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김영주 의원 탈당 선언했죠?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이 공천 시즌에 물러나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누굴까요? 판사 출신 이 사람입니다. 그 엠번방 사건이 있었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올해 1월 초에 최초 신고를 했는데 왜 검찰의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습니까? 의원이 그거 경찰에 신고했던 것 아닌가요? 검찰에 신고한 게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 아니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작동을 왜 안 했냐고요. 그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경찰에 신고하면 검찰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까? 경찰이 신고하면 검찰에 빨리 알려서 AI로 빨리 촬영물 탐지하라고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갔는데. 아니요, 경찰에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수사 진행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이 AI로 그러면 탐지하는 건 검찰에 신고하라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무슨 말인지 뭐가 모릅니까? 그 국민들께 그렇게 말씀하세요. 경찰의 수사에서 검찰 AI 작동 시스템이 작동 안 됐습니다, 여러분.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것인데 거기서 AI로 뭐 감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서울 동작을 이수진 의원입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모이는 그 단체 대화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른바 단톡방. 단톡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이수진 의원이 이 단톡방에서 이재명 대표 이선론을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 이선론은 이제 처음 나온 얘기인데요. 이 의원은 현재 민주당 공천은 무능하고 신뢰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신의 지역구에 친명계 인사를 전략적으로 공천할 수 있다 이 보도에 좀 강력 반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현주 전 의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서울에 전략 공천하려 한다. 이 내용의 보도를 인용하면서 이선 후퇴를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시스템 공천이 무너졌다며 이재명 대표 얼굴로는 총선을 이길 수 없고 전환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수진 의원의 이 반발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수진 의원도 지금 계속 동작을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동작을에 지금 이수진 의원 말고 아까 얘기 나왔던 그런 뭐 추미애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은 사실 친명은 처음에 아니었는데 친문이었죠. 뭐 문재인 정부 때 장관했으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추미애 전 장관이 발언이 완전히 친명적으로 기울어졌다고요. 그렇죠. 임종석 공격하고. 네, 임종석 아주 뭐 대놓고 공격하고 그러면서 그 전부터 좀 그래 왔는데 이번에 이제 공천 국면에서 아주 그게 두드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공천을 의식한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수진 의원으로서 이 동작을에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을 공천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사실 공천에 관여한 것처럼 보인다고요. 여러 가지. 지난번에 818호에서 뭐 공천 측근들과 공천 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도 지금 막 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당에서 뭐 돌린 데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 일각에서 경기도 팀에서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 것 같은데 그런 맥락에서 이수진 의원으로서 대단히 그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당대표 물러나라. 이거 사천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자, 그래서 지금 뭐 일각에서는 여론조사를 돌린다는데 누구요? 그랬더니 그 경기도 팀인가? 경기도 팀이 뭐예요? 아니 잘 모르겠고 뭐 있나 보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흐지부지 되니까 기자들이 막 물어봤겠죠. 누가 조사한 겁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밀실회의나 비공식회의 논란이 있는 것도 공식적인 입장이 있었죠. 확인을 하셨는데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언론에서 그런 보도들이 있어서 그런 회의에 참석한 분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봤지만 그런 분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현역 의원님들 뺀 여론조사가 있어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네, 뭐 공천 시기에 다양한 선거 전략 등등을 위해서 다양한 조사들이 행해지는 게 뭐 일반적이긴 합니다. 당에서 실제로 진행한 것인지 다른 곳에서 한 건지 이런 것들을 구별해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정치를 조금이라도 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론조사 한번 돌리는데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이게요, 뭐 내가 궁금하니까 내가 한번 후보 출마하니까 내가 한번 이렇게 돌려보겠다.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일정한 조직과 자금이 갖춰져 있는 곳에서 여론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니 현역 의원 빼놓고 여론조사를 해요. 누가 한 거예요?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안 했는데요. 지금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거 첫째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답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 문학진 전 의원께 전화해서 형님이 10% 꼴찌다. 안태준 특보가 31% 20% 차이 난다. 이걸 이게 누구한테 받은 여론조사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첫째 밝혀야 된다. 그리고 이게 로 데이터 기초 자료를 다 내놔야 됩니다. 안규백 전략 공간에서 안 했다는 거거든요. 따라서는 이 문제는 이게 그 책임을 미룰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누구한테 받아서 문학진 의원께 전화했는지 이걸 소상히 밝혀야 된다. 첫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밀실 비선 문제 있죠. 이것도 이제 민주당 제가 당헌을 다 찾아보니 친명 좌장이라는 당직이 없어요. 근데 정성호 의원이 참여했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근데 본인은 안 했대. 근데 왜 언론 오버 대응을 안 합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아무리 작은 가짜뉴스도 24시간 내에 대응해라 이러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엄청난 오버라면 고발을 하든지 언론 중재에 하든지 해야지 왜 정성호 의원은 못합니까? 이거는 이게 참가한 게 팩트이기 때문에 못한 거고 이렇다면 이게 저는 밀실 사천 공천에서 이게 벗어날 수 없다 이래 봅니다.
자,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 에이, 나 당 떠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끝까지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겠죠. 물론 김영주 의원처럼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라고 탈당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얘기는 못해요. 근데 이수진 의원은 당대표 나가라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지금 출마자들은 요거를 받았음에도 형님 지지율 떨어지는데 요거를 받았음에도 여기까지만 얘기합니다. 들어보시죠. 장막 뒤에서 특정 집단과 특정인들을 공천하려 벌이는 일련의 행태에 대해 저는 개탄과 함께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말하자면 이 대표의 호위무사, 친위대, 예스맨 이 사람들을 공천에 배려하기 위해서 그런 수를 쓰다 보니까 비선에서 이런 무리수를 두고 수치 조작 의혹이 매우 짙은 이런 행태를 벌이고 있다. 이거는 공당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의 범죄 행위에 내 사람 시기 이런 것에 몰두해가지고 당이 갈등과 분열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걱정됩니다. 자, 지금 이제 당사자들은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 라고까지는 안 해요. 물론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네 사람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막상 탈락이 결정이 되면.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 누가 그렇게 여론조사를 했는지 기자들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기자들이 막 대변인한테 물어봐도 대변인이 모른다고 하니까 언론에서 찾아봤나 봅니다. 중앙일보 8면입니다. 홍영표 빼고 여론조사한 업체 이재명 시장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용역 참여한 적이 있다. 이런 것까지 지금 찾아냈어요. 이러면 조금 심각해지는데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이재명 시장과 직접 연결 이렇게까지는 안 가는데 그 여론조사한 업체를 알고 봤더니 어떤 업체라는 거예요? 네, 일단 이 여론조사 업체는 중앙여심에 등록도 되어 있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 도전을 앞둔 2013년 성남시 시민 만족도 조사 용역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별개이지만 이 업체 대표가 2010년 선거인 7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특정 후보들에게 건넨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업체 대표는 일단 논란이 된 여론조사는 우리가 돌린 게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TV조선에서도 여론조사를 한 곳으로 의심되는 업체 중에 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서로 에 위치한 연구소였습니다. 여기 여론조사예요.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 서울시에 뭐가 있지 아무것도 없는데. 여론조사 아예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기서는? 안 해요. 여기 한국 사무실 아닌. 죄송한데 혹시 언제 바뀌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TV. 2020년. 자, 이 선거 때 여론조사라는 거는요, 당사자들, 그 유권자들의 판단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공정해야 되고 이 내용도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즘에 각 방송국마다 교육받는 게 있어요. 여론조사에서 많이 차이 난다. 그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그게 표본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신뢰도가 어떻게 되는 건지 누가 조사했는지 언제 조사했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는지 다 공개하고 알려줘야 돼요. 그만큼 민감한 시기입니다, 지금이. 아마 여기 계신 패널분들도 그런 거 지금 항상 늘 조심하고 계세요. 이때인데, 많이 떨어졌네. 이 얘기를 했다는 거. 근데 이게 지금 공교롭게도 이재명 시장 시절 성남시 시민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이 있다. 이것만 가지고 직접 연결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공교로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공정하게 공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밀실 공천이다, 사천이다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이 지금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특히 현역을 제외한 여론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목된 하나의 업체가 이재명 대표 시장 때
관련된 업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진짜 이 확인될 경우에는 아마 저는 일파만파의 파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앞서 뭐 우리 그 자료 화면에서 그러니까 지금 TV조선의 그 취재 내용에서 나옵니다만 뭐 중앙일보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를 한 이 업체를 어떻게 특징했겠습니까? 이 받은 사람들이 전화를 걸려오면 요즘은 전화기 오면 다 녹음이 되니까 녹음을 해서 아마 해당 의원들에게 가져다 줬든지 제보를 했겠죠. 그런 파악해 보니까 그 회사가 한국 인텔리서치라는 그 회사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한국 인텔리서치라는 회사는 지금은 사명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 바뀐 회사가 지금 리서치 DNA라는 회사인데 이 공교롭게도 리서치 DNA라는 회사가 이재명 대표 때 용령에 참여했던 여론조사 회사인데 이 회사가 뒤늦게 이번에 민주당의 여론조사, 공식 여론조사에 지금 하나의 업체로 마지막으로 들어갔던 업체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누군가가 만약에 이분들은 자기들은 직접 조사를 안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공교롭게도 왜 이 지금 현재 후발 업체로 참여한 지금 여론조사 업체를 옛날 사명을 갖고 돌렸을까?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 의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은 무조건 이걸 모른다가 아니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저는 좀 이렇게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 대변인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우리는 모른다라고 끝날 아니 그 기자들도 다 아는데 어떻게 당에서 모릅니까? 당 이름을 팔아가면서 지금 여론조사를 하는 아마 유령 업체가 있다고 한다면 대부분 여론조사 저도 전화를 받으면요. 뭐 이게 녹음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디서 했는지 금방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른다. 자, 이런 논란 와중에 이재명 대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현재까지는 이런 반응을 이재명 대표는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찰 논란 관련해서 어떻게 보세요? 당내에서 공천 관련해서 반발이 좀 많이 나오는데 현역 의원 배제한 여론조사 돌리는 거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사전에 예의가 된 걸까요? 자, 이재명 대표는 입을 꾹 다물고 있는데 이러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런 식의 공천을 저는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장동 비리가 이런 식으로 일어났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은 대장동식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비공개 회의 등 통해서 공천 컷오프 논의하는 등 밀실 비선 논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아직 오늘 발표될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공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공천이 어떤 외부적인 영향 때문에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막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천은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에 따라서요. 자, 이재명 대표의 침묵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제 꼭 불리한 질문이 나오면 두 가지로 대응하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게 동문서답. 완전히 엉뚱한 걸 뭐는요, 국민의힘 누구는요, 이런 식으로 모면하는 이런 이제 화법 하나. 이것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냥 아예 침묵해버리는 동문서답도 안 하고. 우리 법카도 마찬가지잖아요. 법카도 어떻게 됐냐니까 답을 안 하잖아요. 저는 이제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침묵은요, 이제는 유죄입니다. 이렇게 계속 침묵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의혹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황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제야말로 저는 정확하게 진상을 조사해서 뭐 이제 어떻게 공개해서 사과할 걸 사과하고 바로잡을 걸 바로잡고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지. 저런 식으로 그냥 나 몰라라. 나는 오불관은 나는 이게 전혀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이래 봅니다. 자,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이제 안 된다라는 지적이 많으신데 그 중에 이제 국민들한테 확 이제 와닿는 상징적인 인물이 지금까지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었다면 아마 오늘부터는 조금 전에 지적을 했던 것처럼 이제 박용진 의원을 중심으로 아니 박용진마저 이제 임종석마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가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임종석만 해도 뭐 친문과 친명 갈등의 와중에 있으니까 뭐 개파 싸움인가 보다 권력 다툼인가 보다 할 텐데 박용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박용진 의원은 저도 아까 깜짝 놀랐어요. 이 자리에서 말이죠.
전 아까 침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말이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 대표의 침묵은 사실상의 시인으로 볼 수가 있다고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말이죠.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당대표가 지금 이런 것들을 모르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친명계로 밀어붙여가지고 자신의 세력으로 포진시키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거죠. 공천을 자기 세력으로 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공천 다음에 중요한 건 국민의 심판인데. 국민의 심판이고 본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중도층에게 소구력이 가지 않으면 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내 세력을 일단 포진시키자라는 건데 그분들이 살아 돌아올 수 있어야 말이죠. 지금 계속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요. 상당히 그 표심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요. 저는 이건 이재명 대표가 잘못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공천을 계속 이렇게 떨어뜨리는 사람들 위주로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그렇다면 누가 전면에 등장해서 이번 총선을 민주당 간판으로 치를 것인가? 자, 이른바 여전사 트로이카 카드가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일까요? 여전사. 싸우는 이미지잖아요. 화면 보시죠. 추미애, 이현주, 그리고 전현희. 자, 추미애, 이현주.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은 조금 결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추미애, 이현주. 여전사.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겁니까? 네, 민주당은 이 세 명을 검찰 독재 기조 아래 윤석열 정권에 맞설 법조 인사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천 핵심 관계자는 세 명의 법조 인사들을 전면 배치해서 여전사 트로이카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특히 서울 공천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추 전 장관을 동작 을에, 이 전 의원을 용산, 전 전 위원장을 강동 갑에 전략 공천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여전사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세 명의 공통점이 제가 봤을 때 법조인, 선명성 그거 있지만 소위 말해 신명계 인사다. 그러니까, 신명? 예, 친 이재명계 인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동작을 공천이 된다고 할 경우에 만약에 근데 상대적으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만약에 탈락이 된다? 그럼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느냐? 그리고 사실은 또 추미애 전 장관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정권 교체의 책임을 갖고 상당히 저격을 했던 분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추미애 전 장관 공천과 함께 임종석 전 장관이 만약에 상대적으로 탈락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갈등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인데요. 사실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문재인 정권 시절에 사실은 장관급을 했기 때문에 친문계 인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원래 종로에 출마하기로 했는데 동작을로 가는 듯 하다가 지금 만약에 지금 강동 어립니까? 네. 그쪽으로 갈 경우에는 진선미 의원을 지금 이제 겨냥하는 꼴이 되는데요. 진선미 의원도 사실은 문재인 정권 때 여성부 장관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면 친문 대 친문의 갈등처럼 비칠 수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재이냐? 이런 식의 또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당내 분란에 또 다른 하나의 또 그 불씨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현주 의원이잖아요. 예. 이현주 의원은 지금 용산에 아마 투입한다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이현주를 용산에? 그렇죠. 이현주 의원이 말 그대로 한때는 보수의 잔다르크였지만 이제는 이재명 대표의 잔다르크 역할을 맡게 되는 것 같은데. 권영세 의원 지역구 말씀. 예, 권영세 의원의 지역인데 아마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가 사실 윤석열 정권에 강하게 날을 세워왔기 때문에 아마 적임자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용산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려고 하면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는 지지층들이 완전히 결집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현주 전 의원의 복당을 둘러싸고 소위 말하는 비명계나 친문계에서는 상당한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과연 중도층은 차치하고서라도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아마 지금 낳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요. 이현주 의원의 어떤 지금 복당 요걸 두고 민주당 내에서 어떤 반발이 있을지, 전략이 통할 전략인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지금 이제 이현주 의원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요, 최서원 씨보다 되게 무능하다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고요. 근데 재밌는 게 이재명 대표 보고도 연산군에 비유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 세 분의 여전사가요,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과 싸우는 게 아니고 세 분 다 자기 발등을 찍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오히려 이제 추미애 장관도 보수의 어머니입니다. 나올 때마다 윤석열 정권의 1등 공신이죠, 탄생. 저는 오히려 이제 엄청나게 인근 지역까지 피해를 줄 것이다. 추미애 전 장관이 놓으면요. 이현준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이제 연어가 한 바퀴 돌아가 고향 오는 거는 그는 게 좋은 일이지만 정치는 연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모든 당을 다 돌고 고향 옵니까? 이것도 저는 상당히 역풍이 불 거고요. 그다음에 전현희 이분은 저하고 연수원 동기인데 이분이 추미애 장관이 장관할 때 이해충돌 해석을 실무자글 직권남용 의혹도 있고요. 그다음에 근무 태도라든지 그 보좌관이 여러 가지 횡령 의혹이라든지 의혹투성입니다. 뭐 그건 아직 밝혀지진 않아요. 예, 의혹이죠. 투성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세 명의 여전사는 역풍을 불러서 우리 민주당이 자기 발등을 찍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뭐 서정욱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 왜냐하면 이게 선거이기 때문에 상대 후보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